뉴욕의 유능한 직장인, 수트발 잘 받는 수려한 외모의 남자. 하지만 그 남자가 퇴근 후 마주하는 진짜 세상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섹스 중독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 브랜든을 소개합니다. 오늘 쉐임이라는 영화 속의 인물 탐구를 할 예정입니다. 쉐임은 영어로 수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오늘 주인공인 브랜든은 섹스에 중독된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단순히 섹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없이 반복되는 섹스만 막 하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수치심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딱 봐도 번듯한 직장에 흐트러짐이 없는 외모,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따위는 소모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차가운 이성적인 태도, 이런 거를 약간 우리 사회는 되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을 되게 유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되게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된 철저한 엘리트의 표본처럼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브랜든은 정서적인 교감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교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통로로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적 해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남자를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남자를 소개받을 때 어떤 결정사에서 주는 스펙을 믿고 누군가를 만났다가 인생이 어떻게 꼬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지하철 안에 이제 낯선 여자와 시선을 교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브랜든의 눈빛이 굉장히 뜨겁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와우, 마음에 드는데? 하는 어떤 유혹적인 눈빛,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그 성중독자의 사냥감을 찾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을 갈구하는 브랜든의 어떤 날선 긴장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이제 뻔하겠지만 아주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일은 그래도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장난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남자가 이렇게 싱글 생활을 즐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대상과 성을 과도하게 쫓는 남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무실에서 브랜든의 모습을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그런데 이 남자 성중독자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중독자들은 반드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도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시던 게 매일 마시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걸쳐야 되고, 그거를 취할 때까지 마셔야 되고, 이제 어느 지경이 되면 취하는 거를 매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중독자도 이제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더 위험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든도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독의 행위가 서서히 이제 사무실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자유행위에 몰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사무실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고 언제 어떻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스릴이 더해진 또 하나의 중독 현장으로 변질된 거죠.
결국 그 흘러넘친 자극은 꼬리를 밟히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상사가 브랜든한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선 이제 IT 부서에 맡겼다고 무심히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는 브랜든의 가면이 처참하게 깨져나가죠. 근데 이게 약간 영화적인 이벤트적인 요소여서 사실 이렇게 요즘에 남의 하드를 이제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게 뭐 여하간 꼭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무실 내외에서 중독자들은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긴 하는데 이제 이 영화 속의 장면에서는 하드를 가져갔다. 이건 조금 약간 이제 과한 이제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어떤 추악한 이면이 담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타인한테 노출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의 발목을 이제 잡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성중독자는 자극도가 올라갈수록 사회적으로 들키는 어떤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나는 일할 때 되게 철저해 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신만만해하고 하는 성중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남자들도 결국에 이게 또 남성에 국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결국 자극의 도파민 수치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사회적인 자살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데 브랜든도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브랜든뿐만이 아니라 CC라는 존재입니다. 이 둘은 남매 사이죠. 두 사람은 한마디로 같은 가족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떤 파괴적인 행동이 전혀 다른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브랜드는 성중독자인데 회피형이야. 그래서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약간 차가운 면을 가지고 있고 되게 견고한 척을 하면서 중독의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이제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CC는 누가 봐도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고 타인한테 필사적으로 기생을 합니다.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뭐 애정결핍적인 면모를 너무 이제 과하게 보이고 오빠 집에 막무가내로 머물면서 사랑을 갈구하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너무 불안정한 여성이긴 하죠. 근데 이 남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브랜든과 CC는 근본적으로 같은 가족적인 뿌리를 갖고 공유를 하고 있는 수치심의 근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감독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 안에서 겪었을 정서적 방임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영혼에 이 남매는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다라는 강한 믿음이 아마 기저에 깔려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한 명은 차가운 회피형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지독한 불안형으로 묘사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장면에서 보면 브랜든이 CC를 굉장히 밀어내는데 막 가라고 하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되게 폭발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가 단순히 여동생이 너무 성가셔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C는 브랜든이 너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가족이라는 이름의 오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딱히 그 가족적인 뿌리를 상기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자꾸 나타나. 그래서 자기를 들춰내. 그래서 그 브랜든이 애써 억누르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그 CC라는 존재가 브랜든의 어떤 또 다른 자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CC를 혐오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장면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를 보여준 것 자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shame,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치심이 한 명한테는 차가운 고립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집착적인 면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CC가 영화 이제 중반부에 느린 템포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브랜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마 그 같은 상처를 가진 동생의 목소리가 브랜든의 마음에 이제 어떤 굳게 닫힌 방어 기제를 건드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남매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계, 지속 가능한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인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사실 애착 형성과 관련이 깊은데 아마도 이 둘 모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친밀함이라는 거는 너무나 위험했다라는 게 이제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여동생 CC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 파멸의 순간을 브랜든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동생의 죽음이 주는 비극, 그래서 그녀가 이제 소멸을 하는데 브랜든이 그 장면을 보면서 곧 다가오는 나의 소멸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핵심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약간 형성이 됐던 직장 동료 마리안과 브랜든의 데이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마리안과 이제 레스토랑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 이 남자 정상적인 데이트도 하네, 문제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브랜든이 평소와 다르게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되게 서로를 궁금해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있고 즉 정서적인 친밀감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마리안이랑 이 남자 호텔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소 이제 성중독이었던 그가 정작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자 앞에서는 성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발기부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든에게는 섹스라는 행위가 배설이었지 소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진심으로 안으려고 하는데 브랜든은 그 진심 어린 눈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는 진짜 섹스는 그 남자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숙제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육체적인 실패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 친밀함이라는 어떤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진 남자인 겁니다. 그 소름 돋는 지점은 이제 그 다음 지점인데 이제 이 친밀함에 대한 어떤 와 대비되는 장면을 일부러 감독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안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자괴감에 빠진 이제 브랜든, 곧바로 아예 모르는 낯선 여자랑 아무렇지도 않게 섹스를 합니다. 왜 낯선 여자는 괜찮을까요? 이 여자에게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친밀감을 나눌 필요도 없고 마음을 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익명성 뒤에 숨을 때만 브랜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에게 낯선 여자는 친밀함이 배제된 관계, 즉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과 있을 때만 역설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든이 가진 성중독자의 가장 서글프고 잔인한 이면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 따뜻함이 브랜든에게는 내 마음을 들킬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
저 여자한테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통제 가능한 기계적인 쾌락으로 도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피를 해버리는 회피형 성중독자의 어떤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브랜든이 한국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처럼 직장도 번듯하죠. 외모도 왠지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고, 뭐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안 할 것 같고, 되게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로 있고. 그래서 이런 남자를 되게 유능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된 엘리트의 표본으로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남자 결정사에서 소위 먹어주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랜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영화 리뷰는 아니니까요. 그가 보여주는 쿨하고 냉철한 모습은 사실 되게 유능함처럼 묘사가 될 수가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만약에 살게 되면 정서적인 고립에 가까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브랜든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남자가 이성적이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큰 수치심과 열등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더 멀어진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유형의 성중독자들은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섹스리스로 지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은 정서적인 교감이 아니고 수치심을 잊기 위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아내라는 존재와 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서 엄청난 공포와 압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는 아내를 두고도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자극적인 매체를 찾는 확률이 되게 높고 되게 기이하게 아주 오랜 기간 섹스리스로 지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신혼 초에 여성은 남편이 되게 성적으로 뭔가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왜 그럴까?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이런 남성들은 또 포르노나 이런 음란물 관련 중독이랑도 연관이 크게 되어 있어서 부인들이 되게 성에 되게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 이렇게 음란물을 많이 본다고? 라는 정도의 어떤 흘러넘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흘리고 다니는 수준이 좀 심각할 텐데 굉장히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심하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부인데도 아이가 보는 태블릿에다가도 음란물을 본 흔적을 남겨두기도 하고 굉장히 아무튼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제 이 남자가 마음을 먹고 부부관계를 이제 갖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안타깝게도 이제 또 성병 노출이라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를 이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될 텐데,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나와는 관계를 거부하면서 외부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내가 느끼는 파괴력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랜든 같은 인물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끼칠 해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수치심을 끄는데 급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브랜든 같은 남자랑 결혼 생활은 단순히 외로운 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권과 최소한의 막 어떤 자존감마저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도박 같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든 정도로 중독이 이제 심각하다.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연애하는 시기부터 시그널을 남깁니다. 특히 친밀감이 기반된 여성과 섹스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남자들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남자가 여성한테 되게 유교보이 같은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난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깊이 파보면 이 남자 은근히 성중독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유교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공허한 눈빛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거나 하면 그래도 한번 좀 자세히 그 남자의 이면까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지하철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브랜든의 눈빛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눈빛이 오프닝과는 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짐승처럼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되게 굶주린 어떤 성중독자의 느낌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면 마지막 장면에 이제 브랜든의 눈빛은 뭔가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제 브랜든이라는 인물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지점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브랜든 같은 인물이 이제 완벽히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3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유능한 겉모습이 있잖아요. 번듯한 직장, 세련된 외모. 근데 이게 가져다 주는 그 느낌이 브랜든 스스로를 나는 정상인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도피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만약에 다른 인생을 진짜 살려면 그는 자신이 성공한 엘리트가 아니고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 CC가 죽어갈 때 되게 무너졌던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직시를 하고 전문가를 찾아서 도와달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가족적 뿌리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 내내 암시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남매의 상처. 이게 그냥 보여준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든이라는 인물이 다른 삶을 살려면 단순히 성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뒤로 그를 숨게 만들었던 어떤 근원적인 열등감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CC가 그 자살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떤 희망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가족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에 관련해서 해부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과 고립을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남자들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굉장한 병폐가 있습니다. 브랜든 같은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오직 중독을 위한 시간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가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거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낯선 여자도 없는 어떤 되게 공허한 공간이나 텅 빈 방 안에서 자기 자신과 나란히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에세이 책을 읽고 뭐 음악 듣고 차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극이 주는 도파민 대신에 산책하고 뭐 운동하고 되게 소박한 일상, 그런 건강한 일상이 주는 은은한 즐거움을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학습을 해야 그의 뇌는 다시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과정 뭐 뿐만이 아니고 이 중독의 과정을 끊는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혼자 힘으로 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외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AA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널리 퍼져 있는데 어떤 중독에 그 처한 상황을 전문가한테도 진솔하게 털어놓고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모임에 나가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중독을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 과정 자체가 거의 첫 번째 단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중독자들도 이제 이런 모임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임이 꽤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망인간 채널을 좀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고는 싶은데 남녀의 관계랑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인물을 따서 분석해 보거나 어떤 뉴스에서 특정 인물이 나오면 그런 인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초보자여서 아직 어색할 수도 있는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